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명 늘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11,122명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에서는 코인 노래방 확진자인 돌잔치 사진사와 접촉한 1살배기 아기와 부모가 확진돼 4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는 코인 노래방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뷔페입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돌잔치를 했던 1살배기 아이와 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돌잔치 사진을 찍었던 50살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빠분들만 거의 접촉이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접촉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쓱 지나가는 정도. 아들과 함께 인천의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확진된 택시기사 A씨는 주말엔 사진사로 일했는데 지난 9일과 17일에도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돌잔치 하객 등 A씨가 이 건물에서 접촉한 인물들이 최소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16일에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뷔페에서도 돌잔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잔치 가족 등 70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하남에서는 A씨가 갔던 코인 노래방을 다녀온 인항고 3학년 학생의 40대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 수강생, 택시기사로 이어지는 4차 감염 사례가 인천에서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의 모든 코인 노래방에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영업정지 명령인데 일반 노래방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건 노래방과 주점같이 밀폐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감염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방역 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 병원 내에선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진 간호사와 접촉했던 경기도 안양시 3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점 2곳, 노래방 등을 다녀갔습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환자를 발견하면서 전파 고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 있어 왔으며 공간이 작고 밀폐된 노래방과 주점은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학원이나 유흥시설, 노래방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라.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라고 돼 있지만 노래방에선 지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인천시처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건 단속과 행정지도뿐입니다. 준비 안 된 영역들이 그냥 오픈을 해버린 상황이 되니까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네. 방법은 시민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등교가 시작되면서 노래방과 PC방, 주점 등을 매개로 학교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PC방과 노래방, 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취약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오늘 고3 등교 이틀째였는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는 문을 닫고 학생들은 귀가했습니다. 이런 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업과 방역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수업 이틀 만에 교문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이 기숙사 입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학생과 같이 입소한 고3 학생 10여 명은 기숙사에 격리됐고 나머지 9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못 느꼈다고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하니까
고3 학생 2명이 어제 등교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에선 일단 내일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가 중지됐던 경기도 안성의 9개 학교는 오늘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응 체계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고3 첫 등교에서 출석률은 9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등교를 못한 학생도 속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됐거나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이상 발견, 등교 후 의심 증상이 나온 경우 등 모두 3천여 명 수준입니다. 전국의 고3 학생 1,2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는 대구 기숙학교 1명만 나왔습니다. 확진 학생이 다녀간 인천의 체육시설 이용자 115명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등교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학생들의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를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돌봄과 긴급 돌봄을 모두 운영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과 외식이 많이 줄었죠. 지난 1분기 국민들 가계부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가계의 씀씀이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어떤 항목이 줄었는지 보면 어떤 업종이 타격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조사 결과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앞에 있는 옷가게. 여름 옷을 팔아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봄옷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건이 팔리지 않아 신상품을 드릴 엄두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어요. 1%도 안 될걸요. IMF 때는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은 통계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분기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옷과 신발 구입은 1년 전보다 28%나 줄었습니다. 영화, 연극 관람 등 문화 서비스 지출 역시 16% 넘게 감소했습니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식과 여행 관련 소비는 물론 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도 뒷걸음질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년 마지막 분기에 비해서도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식료품, 음료 지출은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애들이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하니까 그동안 너무 좋았었는데 점심을 해결해야 되니까 더 장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포함된 의료용 소모품 지출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계 지출이 5% 가까이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구당 월 평균 흑자액은 140만 원을 넘어 38%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소비를 줄여 만든 가계 흑자는 결국 내수 위축으로 연결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수출이 2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 실적을 봤더니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주력 품목의 부진이 눈에 띄는데요. 석유 제품, 승용차, 스마트폰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좀 이상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성적이 안 좋은데도 코스피는 어느새 2,000선에 바짝 다가갔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서영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1998, 5거래일 연속 오르며 장중 한때 2,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1,400선으로 떨어진 뒤 2달 만에 40% 정도 오른 겁니다. 코스닥 상승세는 더 강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7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다들 예상을 못했고 기대보다 너무 강한 거죠. 막대한 유동성 자체가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반등 속도 자체를 상당히 좀 빠르게 했던 그 원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의 원인은 일단 막대한 자금의 유입입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주가 급락 뒤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이후 현금 확보가 급했던 외국인이 20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는 동안 개인은 20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실물 경기보다 앞서가는 주가의 특성도 있습니다.
당장 수출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미국은 모든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발표했고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경기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양회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반영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경기에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분기 정도 되면 경제 활동이 상당히 제자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들이. 하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회복된 상황이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선 각국의 경제 지표 회복이 확인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을 오늘 새벽까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 2차례 진행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자마자 반나절 만에 이번엔 피해자 쉼터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계신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잠시만요. 검찰은 이곳 쉼터에도 정의연 관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2차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상당량의 회계 서류를 확보하고 직원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일일이 포렌식을 거쳐 복사했습니다. 다물꼬박 세웠는데 회계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계 공시 누락이 고의적이었는지 후원금 유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마포구 쉼터를 2012년 명성교회로부터 제공받고도 이듬해 경기도 안성에 또 다른 주택을 기부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던 정의연은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엔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의연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이미 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는데 검찰이 반인권적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미향 당선인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후원금 논란이 불거진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 집이 각종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계약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2018년 6월 나눔의 집과 수의 계약을 맺고 사무동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후에도 나눔의 집 조경공사와 부대시설 공사 등 최소 5건 이상의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계약하셔가지고 수의 계약하셔가지고 하신 건 맞으시죠? 수의 계약을 하는 데는 모르겠고 인테리어 회사니까 인테리어 공사겠죠. 이 가운데 3건이 경쟁 없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고 수주 금액만 수억 원이라는 게 나눔의 집 직원들 주장입니다. 관련 공사들이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규정을 어기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2018년에 나눔의 집 공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공사가 대부분 다 컴퍼니가 다 했습니다. 입찰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형식상인 거고 가 이미 이제는 내정이 돼 있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로도 확인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사 계약 때 정보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이용이 필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건의 계약이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2천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 계약을 하거나 해당 면허가 없는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 점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오늘 나눔의 집에 조사팀을 보내 사전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죠.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아침 택배기사 A씨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고 곳곳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평소 배송을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 주민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말한 뒤 폭행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요. 밖에 나와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구타가 시작된 거예요. 이마가 멍이 들었는데 간호사분께서 이마를 보시니 이거 신발 자국인데 멍이? 아파트 입구에서 시작된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주민을 제지할 때까지 5분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와 코뼈의 금이가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있지만 눈이 심하게 다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도와주러 나온 남동생도 같이 폭행을 당했는데 코뼈가 부러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생 앞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이라 동생이 맞는데도 많은 대처를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그냥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놀란 아파트 주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샌드백집에서 사람을 2명을 계속 끌고 가면서 때렸다.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쳐도 계속 때리고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해당 주민은 택배기사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너 1주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쫄았네 명치를 밀치더라고 세게.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택배기사 A씨와 동생 그리고 해당 주민을 모두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다가오는 구름대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부지방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수 시간이 짧은 만큼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남풍까지 불어들어오면서 기온이 좀 더 오르겠는데요. 세종의 한낮 기온 27도, 전주 26도까지 오르겠고 차가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동해와 울진 17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전주와 광주, 여수가 14도, 안동 11도 등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의 분포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 대부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광주 24도, 청주 26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 지역은 2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잔잔하게 일겠지만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은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